Your Excellencies,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한국은행 국제 컨퍼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박소영입니다. 한국은행 국제협력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틀간의 컨퍼런스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MC를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또한 전 세계의 많은 국가, 많은 기구를 대표한 사절단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이번 행사를 주최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올해 컨퍼런스는 매우 중요한 마일스톤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 국제 컨퍼런스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1회 컨퍼런스가 2005년에 처음 시작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 컨퍼런스는 정책 대화와 학술 교류를 위한 글로벌 포럼으로 우뚝 성장하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본 컨퍼런스를 통해서 전 세계 훌륭한 석학들과 정책 이반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또 다양한 시급한 글로벌 경제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의미 있는 토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올해 한국은행 컨퍼런스는 구조적 변화와 통화 정책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탐색하게 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타겟팅, 인구 통계학적 변화, 부채, 기후변화, 그리고 AI 디지털 혁신 등 다양한 주제를 탐색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패널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즉, 본 컨퍼런스에 다루었던 다양한 주제들을 총망라해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고 신선한 시각들이 많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토마스 잘잔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싶습니다. 올해 컨퍼런스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인사이트와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교수님은 뉴욕대학교 윌리엄 월 버클리 경제학 경영학 석좌 교수이고요. 또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십니다. 서전트 교수님께서는 2007년도부터 본 컨퍼런스의 핵심 조직자로서 귀중한 조언과 리더십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교수님의 이러한 지속적인 헌신과 기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트 교수님의 탁월한 노고에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5년 한국은행 국제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메인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조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발제자이신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님을 소개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현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무대로 모시기 전에 간략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웰러 이사님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위원으로서 2020년 12월부터 활동에 오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서 전무이사 겸 리서치 디렉터를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경제학 석좌 교수로 재직하셨는데요. 노트르담 대학교의 길버트 F. 셰퍼 경제학 석좌 교수였고 켄터키 대학교에서 캐롤 마틴 게텀 거시경제 그리고 통화경제학 석좌 교수로 재직하는 등 저명한 학계 경력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워싱턴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통화정책과 거시경제 전반에 있어서 폭넓고 깊이 있는 학문적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큰 박수로 월러 이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이번 국제 컨퍼런스를 주최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한국은행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했는데 이번 행사가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제 전망 그리고 이것이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관세가 인플레이션 지속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계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 기대에 대한 경제 조치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구조적인 변화와 통화 정책입니다. 현재 우리 경제에, 즉 미국과 한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바로 미국의 통상 정책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가 미국의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관세 관련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금속에 대한 발표도 있었는데 이런 관세 정책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통상 정책이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4월 달에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통화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요. 관세가 높아지는 시나리오와 관세가 낮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고려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 번은 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저로 다시 또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좀 더 급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서서히 일어나고 그러면서 서서히 다시 낮아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기적인 계산이 있었는지, 가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의 기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가 25% 정도 로 가게 되는 것을 첫 번째 시나리오로 보았습니다. 90일 동안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하는 4월의 발표 이후에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개인의 소득, 개인의 소비인 PCE가 약 연간화로 되었을 때 올해 5%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관세가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일부의 관세 증가가 흡수가 된다면 4%로 피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서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실업이 4.2%에서 5% 이상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관세가 10% 정도 수입 관세가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국가별 그리고 섹터별 관세가 시간에 걸쳐서 협상이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평균으로 물가 상승이 3% 정도에 도달을 한 후에 서서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 산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하향이 있겠지만 5% 정도까지 가는 시나리오보다는 완만할 것입니다. 이러한 연설을 제가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사이에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관세가 조정이 되면은 중국의 경우에는 거의 미국 수입의 13%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8월까지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은 이 시나리오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10%까지 과연 낮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고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특정한 산업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너무 높은 관세는 불법이다라고 함에 따라서 이 판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를 높게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15% 정도의 수입 관세의 가중치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애초에 이야기했던 25% 시나리오와 10% 시나리오 사이의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25% 시나리오의 상황은 크게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느 정도로 관세율이 정해지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경제 전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은 그 경제에 펀더멘털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FOMC의 경제 목적과 관련해서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은 실업이라든지 경제 활동이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데이터를 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소프트 데이터를 봐야 되겠죠. 소비자 조사라든가 기업에 대한 조사 그리고 투자자들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서서히 느려지게 될 것이고 물가가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있고 고용과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가는 무역 정책의 향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반적인 경제 활동에 대해서 4월까지의 하드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실제 GDP가 약간 1분기에 줄어들기는 했지만 민간, 가계 최종 소비 그리고 소비자들과 기업들의 소비가 약 2.5%로 1분기에 건전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기업 내에서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어떤 분위기라던가 또 자신감, 확신이라는 차원에서 소비자들과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것이 4월에는 역사적 저점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언론과 정부 보고 그리고 종종 나오게 되는 민간 경제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불확실성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불확실성은 코로나19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정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노동시장의 회복성이 보여지고 있고 가계 소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유보하고 있지만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투자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올라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높은 관세 시나리오와 낮은 관세 시나리오 사이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세가 결국에는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 소비가 주춤하게 되고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을 줄이고 또 임금을 깎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5월 실업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대는 이 고용이 약 13만 개 정도 늘어나게 됐고 그리고 실업률이 4.2%로 안전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임금에 대한 압박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실업 인구와 또 찾아야 채워야 되는 일자리의 차이를 보면은 2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 고용시장이 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총 수요가 천천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아마도 해고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 낮은 관세 시나리오에서는 해고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효 관세가 약 10% 정도라고 하면 여기저기에서 효율성을 찾아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크게 해고를 하지 않아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 교육 정책이 바뀌기 전까지는 인플레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예, 그래서 2% 목표에 맞게끔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5년 초반이 되면서 이러한 진전이 중단되게 되었고 지난 2개월 동안 그러나 다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초에 수치가 조금 높다가 그 다음 달에 수치가 더 줄어드는 그런 상황들이 2024년에 있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잔존 계절적 효과가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올해 초반에 가격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한 4월 달에 있어서의 전체 PC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0.1% 상승하였습니다. 근원 PC 인플레이션, 즉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인플레는 마찬가지로 비슷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2차 리딩 때는 0.1% 정도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인 PC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개월 동안의 기간 동안에 4월 달까지 해서 2.1% 상승하였고 근원 인플레는 2.5% 상승하였습니다. 우리의 타겟은 2이기 때문에 2%이고 가장 최근 수치는 2.1%입니다. 관세 인상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인플레가 계속해서 낮아지게 되면서 2%의 목표에 매우 근접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관세의 여파로 인해서 인플레가 앞으로 더 높아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특별히 4월 2일에 발표 이후에 수입 물량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가격 인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2026년의 나머지 기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인플레를 주도하는 가장 큰 인자는 관세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관세 규모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관세가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2025년 하반기에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관세 인상이 얼마나 되느냐 그 규모뿐만 아니라 실제 수출업자, 수입업자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과연 외국의 수출업자들이 가격을 할인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보존하려고 할 것인가, 그리고 국내 수입업자들이 이러한 관세 인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무조건 이 관세 인상분을 다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개인의 소비에 있어서 10%가 수입제로 돌아가는 만큼 궁극적으로 관세가 이제 10%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 즉 스몰 관세 시나리오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관세로 인한 소비자 가격 상승은 1%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완전히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을 때를 가정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관세 비용이 전부 다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래서 대략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즉 소비자, 수입업자, 수출업자가 3분의 1씩 그 부담을 나눠 가져간다라고 하게 된다면은 인플레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동안에 1%의 3분의 1 상승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관세가 10%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다수의 인상분들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이 흡수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한계가 있고, 그러면서 여전히 수익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비수입제에 대해서 이 관세를 스프레드 시키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수입가가 크게 늘어나지 않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접근 방식은 수입에 있어서의 총 임팩트, 즉 수입이 관세가 이 가격 수준에 미치는 총 영향은 바꾸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교수이기 때문에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가 동일한 매출에 10가지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평균 가격을 총합을 하게 되면 이 10개의 제품들이 각각 10분의 1씩 다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제품 하나가 수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 관세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수입 물가의 가격이 10% 바뀌게 되고 나머지 9개 제품에 대한 가격은 바뀌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제품의 평균 가격을 1% 상승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다른 전략을 선택을 해서 이 10개의 제품들을 다 그냥 1%씩 가격 상승을 시켜서 관세에 대한 부분을 스프레드 시키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수입품에 대한 가격의 상승폭은 훨씬 적게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관세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9개의 제품의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전략 하에서 이 회사의 매출은 여전히 1%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관세는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다 전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떤 가격 전략을 쓰든지 간에 전체 프라이스 레벨에는 동일한 영향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서서히 제품 가격들을 여러 차례로, 그러니까 한 번에 일회성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제품 가격을 여러 차례로 올려서 이 관세를
전가시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미치는 영향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회를 보면서 제품 가격을 인상을 시킬 것이고 그리고 관세 상승을 비난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었습니다. 사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인상을 할 때는 항상 다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한시적으로만 일어나고 일부에서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가격 전략이 실제로 어떤 추가적인 인플레에 있어서 중대한 근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플레에 대해서 두 가지 이슈를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 지속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 관세 인상 배후에 있는 경제학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것이 가격에 일시적인 효과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관세가 한 번 올라가게 되고, 하지만 제 가격이 그럼 한 번 인상되겠지만 계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시적이라는 얘기 때문에 실제로 2021년도 FMC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합의를 봤었던 것이 팬데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인상이 한정적이라고 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가 훨씬 더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었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포지션을 다시 얘기를 했었을 때 보시면 이게 정말 불장난을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무슨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2021년에 2022년에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움직였는지를 살펴보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2021년 초반에 인플레이션의 급격한 상승이 유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에 부정적인 노동 공급 충격이 있었고 이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갔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재개되면은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또 일찍 조기 은퇴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파동이 계속되면서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조기 은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 공급에 대한 회복이 코로나 이전까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 부문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이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행도 할 수 없고 다른 서비스를 즐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배달하고 판매하는 이런 분야에서 노동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금 인상을 하면서 채용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 부문까지 재개를 하면서 높은 임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채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기업들은 임금 인상을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팬데믹 이후에도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었던 것은 결국 공급망의 차질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한시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코로나가 계속해서 발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시점에 이런 코로나가 급증하게 되면서 생산과 수송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러한 코로나의 양상에 따라서 큰 공급망 차질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락다운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 지속이 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차질은 중요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이 미국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천억 달러를 노동자들에게 지급을 하거나 기업들에게 지급함으로써 가계 이전 소득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21년과 2022년에 추가적인 재정 지출 법안이 통과되면서 총수요 진작이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저 또한 이런 대규모의 지속적인 재정 부양 정책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 만나게 되면 과하게 총수요를 늘리게 되면서 이것이 코로나의 초기 영향으로부터 회복하려는 이런 상황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이러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 요인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관세와 관련해서 그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은데요. 일단 노동 부족은 없습니다. 그리고 관세가 공급망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표나 그런 시그널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현재 의회에서 이 세금 관련된 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 8년 동안
계속해서 논의가 되었던 이 세금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 진작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화 정책이 지금은 과거와 다릅니다. 거의 2조 달러 정도로 이 재정 통화에 있어서 밸런스 시트를 줄이게 되었고 또 정책 금리는 4%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LB는 아직 ELB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고 따라서 2021년과 2022년을 기준으로 삼아서 관세가 높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다양한 부문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기대가 충분히 유지가 되었다, 고정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정책을 세우는 것이 쉬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관세가 유도하는 인플레이션은 한시적일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어려운 부분은 다양한 부문에서 나오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매우 다르고 고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미시건 대학교의 단기 및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6.6%와 4.2%로 단기 그리고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을 조사 결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 및 인플레이션 조정된 유가증권의 가격을 바탕으로 한 인플레이션 기대 조치는 크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2년 만기 국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인플레이션 보상은 2.7%이고 5년 그리고 10년의 물의 경우는 2.4%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를 보았을 때 6년에서 10년 정도의 장기 인플레이션은 2.2%입니다. 다시 말해 가계가 생각하는 인플레이션과 또 다른 부문에서의 인플레이션 기대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차이가 발생을 하면 정책 입안가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쪽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저는 시장을 기반으로 한 인플레이션 보상 조치들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전문가들의 이 인플레이션 예측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들은 투자 수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되면은 손실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예측가들은 기업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예측이 틀리면 고객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신뢰가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보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경쟁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기업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결국은 이 가게는 계속해서 경쟁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네, 하지만 논쟁을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가계에서 계속해서 높은 인플레를 기대한 것 같고 이것이 올바랐었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이러한 기대 수치가 너무 낮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미스매치에 의해서 어떤 여파가 일어나게 될 것일까요? 가계 같은 경우에는 수년 동안에 이제 7% 인플레를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7% 임금 상승을 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이것을 허락을 하게 되면은 인플레가 이제 거의 7% 가까이 상승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구직과 그리고 이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향해서 더 임금을 많이 받는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느냐? 사실 몇 년 전에 굉장히 타이트한 노동시장에서 실제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한 제가 물론 이제 이 임금이나 인상 데이터들을 보고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건 보시면은 과도한 임금 인상이 수년 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서 그리고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노동시장이 굉장히 핫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임금 인상을 요구할 여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지금 일자리를 보존하는 데 더 집중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퇴직률 같은 경우에도 거의 프리팬데믹 수준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노동시장 조건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고인플레이의 그러한 기대들, 즉 소비자 서베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고인플레이 기대가 실제 대규모의 명목인 임금을 인상시키거나 혹은 2차 인플레를 일으킬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이 일단 하이 인플레를 기대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사재기를 하려고 할 것이고 또한 수입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재고를 더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지금 소비자 지출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2024년 하반기 대비해서 오히려 더 서서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서는 금리라고 하는 것을, 즉 대출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금리를 기대 인플레에 기초해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시장에 잠재되어 있는 인플레 기대들을 반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측이 잘못되게 되고 그리고 명목 금리가 너무 낮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금융업계의 실질 수익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고 프로핏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예, 실제로 이런 금리가 잘못 미스프라이싱 되었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대출에 대한 이제 실질 금리가 압박이 될 것이다 라고 느끼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 장기 제품들, 그러니까 주택이나 자동차 같이 금리에 민감한 제품들에 대한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대출 수요가 건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러한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금 수요, 그리고 또 스펜딩 패턴, 그리고 대출 수요, 이 모든 것들을 봤었을 때에 인플레가 더 크게 발생할 것이라는 그러한 증거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로 유도가 된 인플레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저의 믿음에 근거해서 또 인플레 기대 자체가 상당히 안착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기준 하에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 관세가 단기 인플레에 미치는 이런 영향들을 잘 보면서 정책 금리를 결정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강력한 노동자 시장, 그리고 인플레가 어찌됐건 4월 달까지 잘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교역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을 좀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유효 관세율이 실제 제가 느끼는 저관세 시나리오로 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 인플레 같은 경우에도 2% 목표를 향해서 잘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올해의 금리 인하와 관련된 좋은 뉴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월러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월러 이사님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장님과의 정책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용 총재님 진행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월러 이사님 훌륭한 발표해 주셨습니다. 미국 경제가 정말 중요하고 미국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우리 한국의 정책 입안가들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미국 이외의 국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이 국가별 관세, 그리고 상호 관세, 그리고 분야별 관세가 이제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분야별 관세가 중요한 것은 한국은 많은 할루미늄, 반도체, 그리고 철강 등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야별 관세가 어떻게 6월 9일 이후에 펼쳐지게 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양자 관세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미국 관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라고 보았을 때 중국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과 한국 경제는 공급망으로 매우 긴밀하게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의 양자 협정도 중요하겠지만, 협상도 중요하지만 미중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한 아시아 국가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업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바대로 만약에 10% 정도로 관세가 조율이 된다면 그러면 충분히 한국 기업들도 대응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질문을 드리고 이사님의 추가적인 견해를 듣고자 하는데요. 관세가 미국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은 한시적일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연준의 다른 분들은 조금 견해가 다른 것을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이사님의 기조를 통해서 충분히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렇다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즉 관세로 유도되는 인플레이션이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즉 기대 채널 차원에서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각의 견해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19명의 FOMC 의원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합의가 되는 부분은 경제적인 논리를 적용을 해보면은 관세는 사실은 뭐 환율 쇼크라던가 아니면 유가 쇼크처럼 이 관세라는 것은 지속성은 가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것이 임금에 미치는 압박이 되겠는데요. 관세가 올라가면은 결국은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명목급여가 올라가기를 희망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1970년대부터 나타난 현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한 번 관세가 적용이 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파를 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종종 많은 사람들이 저희 동료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2021년에 견해를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2021년에도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한시적이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기조연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에 인플레이션이 단기일 줄 알았는데 꽤 오래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오래 갔던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커니즘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왜 이 일시적인 관세 인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인가 혹은 장기적일 것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세를 인상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임금의 압박이 있을 것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 판매세가 몇 퍼센트 오른다고 해서 인플레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관세는 다른 세금과 비슷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소비세라던가 다른 여러 세금이 인상이 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과거에 2021년에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이 한시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틀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정책 기반가들이 가져왔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볼 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지 장기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 사실 이제 저희가 템포러리냐 혹은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효과이냐 이거에 대해서 로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미국의 통화 정책 자체가 보면은 인플레와 그리고 산출 갭 간에 있어서의 트레이드오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인플레에 대한 임팩트가 좀 더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인플레 레벨이 사실은 이제 타겟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높은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타겟으로 더 수렴하게 다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럴 경우에 미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 임팩트를 이제 잘 살펴보면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현재 인플레가 지금 목표보다 높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또 더 이제 여파가 일어나게 되면서 앞으로 6개월 동안에는 더 인플레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저는 저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저의 사견을 지금 말씀을 드린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것이 어떤 일회성으로 프라이스 레벨이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시장 기반의 그러한 기대에 대한 그런 접근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가 안착이 되어 있고 일차적인 어떤 일시적인 일회성의 효과다라고 본다면
그렇다면은 그리고 이제 인플레 자체가 지금 2% 타겟에 그래도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난 12개월 동안의 헤드라인 PCE 인플레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2.1%입니다. 2%에서 굉장히 근접해 있다라는 것이죠. 훨씬 더 높은 상황이 아닙니다. 근원 인플레는 약간 좀 높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타겟은 헤드라인 인플레지 코어가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목표치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1% 정도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10% 관세로 인해서 1% 정도 인플레가 더 늘어났다가 3%가 되더라도 금방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생각보다 이제 길게 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트레이드오프를 결정하는 것도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동료들이 지금 훨씬 더 오래 연장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려운 트레이드오프의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요. 이러한 트레이드오프가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이 지금 이사님의 이런 기조발전을 듣게 될 때에 가계 그리고 시장 기반의 어떤 그런 인플레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간의 차이만 발생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계 설문조사에 기초한 인플레 기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제품에 대한 가격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식료품이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반면에 시장 기반의 이러한 매저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좀 쉘로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즈니스가 플럭추에이션이 발생을 하더라도 마켓 기반의 이러한 매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동을 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다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의 생무이기도 한데 이제 최근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너무나 많이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채의 경우에는 금리가 크게 변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단행을 하게 되면은 과연 이 변동성이 더 높아지게 될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의 변동성은 왜 발생을 하는 걸까요? 네, 저는 늘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일드 커브의 이제 단기는 저희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장기는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합니다. 최근의 상황을 살펴보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두 가지 요소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미국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약 2조 달러 정도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손실이 있었고 적자가 있었고 약 6% 정도로 봤을 때 너무나 오랫동안 적자가 유지되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이 되는 법안이 좀 더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2조 달러 정도 이상의 재정 적자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시장은 예측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채권들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일드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에 대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재정 적자의 이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세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백악관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미 행정부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외국의 어떤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채권과 관련된 리스크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뭐 자산, 즉 국채뿐만 아니라 미국 자산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일까요? 저희는 뭐 여러 국부펀더라든지 이제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너무 미국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이제 일드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10년물의 금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과연 우리가 충분한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이 데이터 자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자산 관리자, 자산 운용사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자들이 직접적인 변동을 하는 것보다는 기대 혹은 이제 심리의 변화가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연준의 최근 지속되고 있는 2025년 프레임워크 리뷰에 대한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좀 커뮤니케이션 툴을 특히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대중들을 상대로 해서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2025년 프레임워크 검토의 결과가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주요 목표 그리고 또 이 현재 리뷰에 있어서 집중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2주 전에 이 프레임워크 리뷰 관련해서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파월 위원장께서 이제 어떤 프레임워크의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인플레이션 타겟팅 관련해서 좀 더 유연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2022년에 도입했던 것이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 방법이 생각보다 유효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인플레는 너무 오버슈트하는 경향이 있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가 오히려 더 올라가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2%로 안착을 시키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 자체가 타겟보다 훨씬 더 좀 높게 유지가 되었었고, 예, 그렇게 되면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팬데믹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또 인플레가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되었죠. 세계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효성에 맞게끔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을 정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임 피리어드에 따라서 평균을 따지게 되고 뭐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은 프레임워크의 본연의 내용을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유연한 인플레 타겟팅으로 원래 이제 갔었었고, 예, 그래서 이제 FAIT로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노동시장에 있어서 고용 부족분 접근을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양방향 편차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트렌드 추이를 맞췄었습니다. 근데 실업률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 너무 낮았었고, 그래서 필립스 커브 곡선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인플레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뭐 필립스 곡선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사실은 어떻게 보자면은 제가 이제 48년의 경력 동안에 가장 불안정적인 어떤 그러한 노동 그리고 인플레 간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립스 곡선 자체를 제가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모두가 다 이제 그것을 믿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그런 추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제 고용부족분 접근 방법이 아니라 이제 양방향 편차 쪽으로 좀 더 나가는 그러한 방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보다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위해서 이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목표들이 있었었는데, 특히 그래서 노동시장의 특정 취약계층들을 집중을 해서 실업률을 이제 개선시키겠다라는 그런 목표들이 있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좀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고려하지 않고 어떤 분배적인 것보다는 우리는 완전 고용, 이 고용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검토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이 닷플러스, 이 점도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툴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희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뭐 S&P 지수를 바꿀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SAP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커뮤니케이션을 더 개선하는 방법도 쓸 수가 있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뭐 이런 거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면은 또 이제 많은 의미들을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캘린더 연도별로 해가지고 2025년, 2026년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6개월, 12개월, 18개월로 롤링 예측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정 날짜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수시 리뷰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이전에 버냉키 기자께서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시나리오 분석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런 조건 하에서는 이렇게 한다라는 시나리오 분석 쪽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이러한 시나리오 분석들을 많이 생각을 해왔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 시나리오에서는 S&P가 어떤 모습이겠나, 그리고 저 시나리오에서는 점도표가 어떻게 되겠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제 불확실성 하에서 이 시나리오가 바뀌게 될 때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게 될 때
때 또 여러 가지 추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Personal opinion. 네,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점도표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점도표를 보면은 개별 멤버들이 어떻게 현 상황을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물론 시나리오 기반의 분석도 도움이 되겠지만 더 점도표에 추가되는 보완되는 그런 정도로 사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드립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를 살펴보면 구조적인 변화와 통화 정책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약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AI가 전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고 한국은행 또한 최근에 들어서 이런 시장의 흐름에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이제 한국의 일부 기업들이 AI 관련된 모델 그리고 LLM을 저희 이제 자체 통화를 가지고 진행을 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민관 협력을 통해서 이 기술에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어느 정도 기술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AI 툴을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또한 AI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샌드박스 환경에서 좀 안전하게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기밀 데이터를 사용을 하지 않고 어떤 표준화된 자료들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탐색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소규모의 AI 프로젝트가 이미 연준 시스템 내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AI를 사용을 하면은 백오피스 쪽을 개선을 하고 좀 더 반복적인 업무에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그런 최근 진행이 되는 논의는 LLM이 많은 잠재력이 있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단에서는 LLM 정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LLM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암을 진단을 할 때 사용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문헌을 검토할 때도 사용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굉장히 간단한 질문을 할 때에는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 LLM, 즉 LLM이 아니라 중소 언어 모델이 더 적절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누고 있습니다. 완전히 대규모의 언어 모델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에너지 측면에서 훨씬 더 비용 저렴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LLM보다 훨씬 더 운영 비용이 떨어지게 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과연 대형 언어 모델이 필요한지 작은 언어 모델로도 괜찮은지 등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연설문을 준비할 때 네, 제가 연설문을 만들어서 이런 LLM을 이용을 해서 네, 활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스피치라이터가 일을 해고를 하는 것이 해고되는 것은 아니죠. 네, 저 또한 적극적으로 영어 번역 등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해주신 바대로 미래의 트렌드를 보면은 대형 언어 모델보다는 이제 중소 언어 모델을 이용을 함으로써 상당한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에도 HBM과 또 LLM 그리고 대형 서버를 만드는 한국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AI를 모바일이나 다른 작은 기기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면 여기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한국 기업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작은 규모의 기술을 더 많이 확산시켜서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구조적인 변화가 디지털 경제화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사님께서는 현재 이 페드에서 페이먼트 세틀먼트 위원회에 있는 걸 지급결제위원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미래 이 결제 시스템의 미래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신 거를 제가 봤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곧 새로운 법이 도입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제가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보자면 하나의 결제 도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은행 기구가 제공할 수 있는 결제 도구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은행은 크레딧
인터크레딧을 제공을 하고 결제를 처리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많은 비은행 기관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이제 이 결제 시스템들이 좀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방식으로 이 결제 시스템에 있어서 새로운 경쟁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은행이 모든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들어와서 여기에 경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요, 결제 수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결제 수수료를 좀 낮게 하려고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철학이 조금 다릅니다. 예, 제가 뭐 그런 철학들에 다 동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철학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해외 결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중소기업들이 해외 결제를 할 때 송금을 할 때 굉장히 결제 수수료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의 어떤 비용 인하를 해준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굉장히 좀 우호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행은 물론 좋아하지 않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 어쨌든 공정한 기회의 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은행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규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용 연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말 결제에만 집중을 하는 결제업체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추심을 하고 실제로 뭐 신용이나 이런 것들을 연장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결제만 집중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훨씬 더 이제 비침범적인 그러한 규제를 결제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겠죠. 은행에 다 적용을 한다기보다는 결제업체에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비용 수수료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부분, 이게 이제 한국에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 원화로 표시가 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에만 적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비은행권에도 허용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면으로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고 금융 안정성의 측면에서 다방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미국과 다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 통제가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은행 금융 기구가 이 결제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것을 허락하기 전에 혹시라도 이러한 툴들을 쓰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실제로 이 자본 통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물론 이제 약화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이제 더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에 있어서 정책들이 좀 상당히 다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됐건 한국은 미국보다는 좀 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본 통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틀란타 카운슬의 이 연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 모두 아고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국제 지급 결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입장이 CBDC, 특히 UTL CBDC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모멘텀이 바뀌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이 보시기에 아고라 프로젝트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는 가운데 기존의 미국의 지급결제 시스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디지털 지급, 이 디지털 통화에 관련해서는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운행이 되었던 CBDC 관련된 이 속도가 조금 늦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CB를 제외하고는 최근에는 중앙은행들이 이러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서 약간은 주춤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고라와 관련해서요. 어떻게 우리가 국제적인 지불 결제의 비용을 낮출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현재로서는 이제 코레스폰던트 뱅크를 통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죠. 제가 제 인디아나에 있는 작은 은행에 지불을 하게 되면은 이게 미국의 어떤 중개 기관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다른 국가의 이제 상대 거래 기관 은행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KYC와 뭐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 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프로세스가 느려지게 되고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미국 뉴욕 연준과 그리고 다른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이 아고라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단순화된 플랫폼을 만듦으로써 온갖 종류의 은행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는 이 지불 결제의 체인을 없앨 수 있을까? 즉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든 은행들이 다 연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급 결제나 혹은 새로운 은행을 제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공통된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버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 가든 택시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국제 지불 결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일종의 프로토타입이 곧 나오게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어떤 그 개념 설계에서 더 나아가서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코레스폰던스 뱅킹 시스템이라는 것을 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고 이런 단계를 거칠수록 페이먼트에서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아고라 프로젝트의 목적은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 지불 결제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융 시스템을 디지털화하는 것이겠죠. 네. 현재 글로벌 지급 결제가 비용이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지불 결제에 있어서 계속 마찰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KYC를 했으면 좋겠고 자금 세탁도 방지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체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죠. 이것은 결국 규제의 관점입니다. 은행의 경우에는 이런 규제가 없다면 정말 빠르게 지불 결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마찰 지점들이 설계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규제 당국의 요구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그런 단계에 있어서 매번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플랫폼에서 한 번만 이런 체크를 하면은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직접적인 지불 결제가 가능하고 체인 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네. 이 제약이라는 것 또한 경제학적인 개념이죠. 네,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중 질문은 받지 못할 것 같은데요. 한 30분 정도 커피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월러 이사님께 질문이 있으시면 직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일에 걸쳐서 계속 컨퍼런스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통찰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